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도 광주까지 내려가 항의 집회를 했는데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납치됐다가 315일 만에 풀려난 우리 국민 주모 씨가 오늘 오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 씨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힘들었다며 그동안 겪은 고통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걸 6개월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면제될 거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20년 넘게 희귀 난치병을 앓아온 4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다행히 살았지만 같은 병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의 형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39주기를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용기 있는 증언들이 잇따르면서 계엄군의 만행, 신군부의 계획 등 그날의 진실들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고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대한 정치권의 망언은 여전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는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오늘 광주까지 내려가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먼저 정진명 기자입니다. 5월 항쟁 당시 거리 방송을 했던 박영순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5월 27일 최후의 항전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고 안종필 군의 애절한 사연도 이어집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에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픈 기억이라 하여 잊기보다는 그 기억들을 다잡아 제 가슴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이어 2년 만에 김종숙 여사와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5.18 유족, 시민 등 5천여 명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80년 5월 광주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18 망언을 겨냥해 비판을 내놨습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학살 책임자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5.18 묘지와 옛 전남도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동시에 부르면서 기념식은 막을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친 굳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은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5월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1980년 5월 많은 광주의 부모들이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어느덧 39년이 흘렀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욕하는 망언에는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진다고도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사진 속 막내 아들은 앳된 소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1980년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고 안종필 열사는 시민군이 되어 전남도청을 지켰습니다. 못나게 하려고 물에다가 다 집어 이어버렸는데 겨울복을 입고 또 나가본 거예요, 도청으로.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총탄에 안 씨는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고 장재철 열사, 운전을 배워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던 의젓한 큰아들이었습니다. 23살 청년이던 장 씨는 다친 시민들을 병원으로 옮기다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운을 다 걷어왔어. 그랬더니 집에서 입고 가는 우리 애기 옷이요. 그런데 얼굴은 못 알아보고. 5.18 망언은 가족들의 상처를 더 아프게 팝니다. 막 괴물집단이라고 할 때
벽도 누명을 뜰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39년의 세월이 흘러도 자식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고 엄마는 날마다 너 생각하고 있어.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범국민 대회를 열고 역사를 왜곡하거나 망언하는 이들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광주 금남로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전두환 처벌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추모 무대에선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재현하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전국 6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사의 주제는 역사 왜곡 처벌이었습니다. 올해 5.18을 앞두고 당시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망언이 잇따르면서 법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역사 왜곡! 제공법을 제정하라! 역사 왜곡! 제공법을 제정하라! 제공법을 제정하라!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서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행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5월의 사진을 보면서 참상 앞에 묵념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80년 5월 민주화 운동의 흔적은 광주 금남로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지금 서 있는 곳이 옛 전남도청 건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80년 5월 27일 당시에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에 시민들은 약 200여 명이 이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군 문건으로 확인된 바로는 당시에 5월 27일 새벽에만 최소 17명의 시민이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이곳에서 숨졌습니다. 오늘 5.18 39주기를 맞아서 이 내부가 오늘 특별하게 개방이 돼 있는데 그 내부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민들도 오늘은 자유롭게 이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곳은 5.18 그 당시에 시민들이 상황실로 이용했던 곳입니다. 원래 전남도청에서는 서무과로 이용이 됐던 곳인데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작전을 짜고 상의를 했던 곳입니다. 이 내부에 보면 아직 불이 켜져 있지는 않지만 이 내부에는 당시에는 방송시설이 있어서 이제 옥상에 있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우리의 상황을 이제 알리는 곳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도를 따라서 나가보면 지난 이틀 전에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렸던 곳입니다. 전남도청의 민원실 건물이 보입니다. 예. 전남도청 민원실이라고 하면은 이 계엄군이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신무기 성능을 시험한 정황이 드러났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민원실 지하에 계엄군이 스턴 수류탄, 당시로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스턴 수류탄을 사용한 사실이 군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직접 보도를 하기 전에 군 문건을 확인해 봤는데 당시에 계엄군은 수류탄 사용을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아닌 경찰이 작성한 군 문건으로 사용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계엄군이 책임 장교의 검찰 진술조서 1995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보면 처음에 사용하는 무기니까 일단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달라 이런 문건의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군 문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 있던 옛 전남도청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더 보여드릴 곳이 많습니다. 사실 이 전남도청 본관 안층, 2층, 3층 그리고 또 옥상에도 당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오늘 그리고 또 내일까지 이 내부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에를 좀 보면 지금 오늘 5월에서 통일로 평화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적힌 곳이 바로 전일빌딩입니다. 예, 전일빌딩이라고 하면 이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원이 나온 곳 아닙니까? 옛 전남도청만큼이나 중요한 곳인데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건물이 좀 너무 오래돼서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헬기 사격의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
탄은 190여 개가 나온 10층은 보존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건물 10층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내리꽂힌 탄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층 천장에 수평으로 스친 탄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탄흔들을 근거로 해서 국과수가 이것은 헬기 사격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탄흔이다, 이렇게 결론 낸 이유기도 합니다. 저곳의 탄흔은 광주시의 협조만 구하면 지금도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유 기자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곳, 지금 저곳이 또 역사적인 현장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분수대군요. 그렇습니다. 80년 5월에도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5월 21일에 처음으로 집단 조준 사격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민들 상대로 발포가 이루어졌던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전해드렸었는데 당시에 계엄군 11공수의 한 대대장이 이 분수대를 돌아나가는 시민의 버스에 저건 죽여도 좋다라고 지시를 하고 또 실제 사격을 해서 사실상 직결심판 정황이 본 문건으로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황들이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드러나고 있는데 하지만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은 벌써 8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출범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광장 한켠에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구조물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 이곳 앞에서 그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선희 기자는 다른 어떤 기자들보다도 5.18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가장 많은 취재를 했던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저희가 새롭게 취재된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한 날, 광주 상무대에서도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무대에서 복무한 통신병의 증언입니다.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면서 접근하면 하복부를 쏘라는 통신문을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박수철 씨는 1978년 12월 8일에 입대해 1981년 9월 10일에 전역했습니다. 부대는 광주 상무대 소속 통신부대였고 5.18 당시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 박 씨는 1980년 5월 21일 암호로 된 통신문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신문은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폭도로 보이는 자들이 금일 20시 야음을 틈타 상무대를 습격하기로 되어 있는 바 모든 장병들은 자기 구역에서 막교대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접근하면 사격을 하라는 지시도 담겼다고 합니다. 수상한 자가 접근할 시에는 복부 이하로 사격을 가하여 제압하라. 보낸 사람은 제2군 사령관 진종채. 박 씨는 통신문을 받은 시각을 오후 7시쯤으로 기억합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고 몇 시간 지난 뒤였습니다. 5.18 연구소는 박 씨의 증언에 대해 당일 계엄사령관이 자위권을 운운하며 시민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오늘 기념식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속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기념식장 입구에서 일부 시민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규탄하며 황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고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빚어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탄 대형 버스가 5.18 민주화 묘역에 멈춰서자 사람들이 주위를 에워쌉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반언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입니다. 경호 인력이 막아서자 고성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일부에선 손패말과 의자 등을 던지고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2분 거리를 20분 넘게 걸려 가까스로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행사장 안에선 유족들이 오열하며 항의했습니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참석했던 3년 전과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반발 분위기는 기념식이 끝나서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분향도 못한 채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황 대표가 오가는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7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황 대표는 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광주를 찾겠다는 입장을 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곳이죠. 광주 항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남로에서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가두 집회를 열었는데 대중가요를 부르는가 하면 발언대에서는 욕설도 쏟아졌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5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날, 난데없이 대중가요가 울려 퍼집니다. 5월 항쟁의 심장인 이곳 금남로는 계엄군의 발포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곳입니다. 일부 참가자는 부산갈매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수단체 회원 90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5.18 유공자 가운데 가짜가 있으니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당일에 광주에서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집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침에도 울고 나와 가슴이요 찢어집니다. 찢어져. 우울하던 터져서. 감정이 격해진 일부 시민이 항의하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차량 위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5.18 전사자 기념회에서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5.18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된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지난해 리비아에서 납치됐다가 315일 만에 풀려난 우리 국민이 오늘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힘들었다며 리비아에 남아있는 다른 한국인들도 이제 나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62살의 주모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고생했던 그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와 관계 기관에게 너무 고맙고 납치돼 있던 315일 동안 겪은 고통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장 힘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음식이 맞지 않아서. 주 씨는 건강은 좋다고 했지만 살은 10kg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리비아 현지 수로관리회사에서 일하던 주 씨는 지난해 7월 필리핀인 3명과 함께 무장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됐습니다. 정부는 피랍 사건 이후 체류 국민들에게 철수를 요청했지만 아직 리비아에는 우리 국민 4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계신 리비아 국민분들께 좀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씨는 오후엔 정밀 건강검진을 받은 뒤 정부 대테러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희귀 난치병을 함께 앓던 형제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노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은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형은 숨진 겁니다. 다행히 동생은 살았는데 20년 넘게 심한 고통을 겪다가 이런 선택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13층에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아래 에어매트가 출렁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남원시의 아파트에서 47살 윤모 씨가 뛰어내렸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집 거실에선 윤 씨의 친형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엔 30개가 넘는 빈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두 형제는 20여 년 전부터 뼈가 물러지는 희귀 난치병을 앓아왔습니다. 경찰은 동생 윤 씨가 형을 숨지게 하거나 적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방조한 뒤 본인도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선 돌풍에 카약이 포류하다 구조됐고 서울 잠원동에선 아파트 외벽 단열재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카약을 탄 남성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해양경찰이 건넨 밧줄을 붙잡고 구조보트에 올라탑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남 태안군 근처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김모 씨가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돌풍을 만나 돌아오던 중 탈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서진 외장 단열재 수십 장이 하단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의 한 면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강풍이 부는 가운데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에 단열재가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장재 일부가 주차장 쪽으로 떨어져 차량 2대가 긁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성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두 손으로 발을 힘껏 잡아당기지만 제대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어젯밤 충남 태안군 몽산포구 인근 갯벌에서 김모 씨가 조개를 캐고 나오다 고립됐습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미국을 향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대화를 이어가자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오늘자 기사입니다.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일방적 핵무장 해제를 노린 선 핵포기 요구를 고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양보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을 중단한 하노이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 측이 발사체를 쏜 뒤 미국을 향해 내놓은 첫 입장입니다. 발사체 발사로 나빠진 분위기를 오히려 지렛대 삼으려 한다는 풀입니다. 연말까지도 미국 시험법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ICBM 같은 발사체를 통해 대응을 하겠다. 이 메시지만 무게 중심은 대화 촉구의 메시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9일 북한 발사체 발사 9시간 만에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 석탄 운송 화물선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얼어붙은 핵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이 던진 메시지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쌀을 무상 지원했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세 차례 중국을 찾았던 것에 대한 선물 성격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16만여 톤의 질소 비료도 지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농작물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3월 북중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은 5월과 6월 딸엔 베이징에서 계속됐습니다. 이후 중국은 북한에 우리 돈으로 667억 원 상당의 쌀과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쌀 무상 지원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입니다. 관세청 격인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무역 통계 자료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질소비료 16만 2천 톤, 655억 원어치를 지원했습니다. 7월에는 12억 원 상당의 쌀 1천 톤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대북 무상 지원은 김정일 사망 후 2012년 체제 안정을 위해 옥수수 등 1억 2,310만 달러 물품을 지원한 이래 급감했습니다. 유엔 제재가 강화된 2017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무상 지원 품목으로 쌀과 비료를 선택한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료 지원은 2012년의 약 4배 규모로 북한이 곡물 수급과 작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분석했습니다. 베이징 외교관은 올해 추진되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전후해 무상 지원 규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요. 한국차는 면제라고 분명히 밝힌 건 아니지만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포고문입니다. 자동차 최대 수출국인 유럽연합과 일본을 콕 집어 180일 내에 협상 진척 내용을 보고하라고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관세 면제국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별도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크게 향상시켰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 개선 사항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협상 중인 EU, 일본과 달리 이미 FTA를 개정한 한국에 대해선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선 EU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But the European Union treats us, I would say, worse than China. They're just smaller.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다시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동맹국들과 무역 긴장은 완화하는 대신 중국과 무역 전쟁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한국 차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우리 정부는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한미 FTA를 좋게 평가하기도 했고 또 우리보단 유럽연합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단 우리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일부 외신에선 우리나라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파악되지만 보증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도 확실하게 면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워하면서도 일단은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당장은 미국 수출에 타격이 없고 25%의 관세는 유럽연합과 일본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완성차는 81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에 달합니다. 업계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농업과 철강은 지키는 대신 자동차는 한 발 양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또다시 6개월 연장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의 수출 전략을 고심하게 됐습니다. JTBC 송지입니다. 출근 시간은 체크해도 퇴근 기록은 남기지 마라. 한 대기업 급식업체 관리자가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한 지시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죠. 주 52시간 시대라지만 이런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 계열 단체 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직원 A씨의 출퇴근 기록입니다. 출근 시간은 찍혀 있는데 퇴근 시간이 나와야 할 곳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4흘끌로 야근을 했다는데 기록이 없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근 체크는 하더라도 퇴근 체크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냥 아예 찍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또 다른 직원의 근무 기록입니다. 초과 근무를 한 기록이 있지만 수당 지급을 승인하는欄은 비어 있습니다. 근무를 해도 다 달아주지 않고 있고요. 연장을 해도 연장 수당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따먹는 기준이다 보니까 일부 사업장에선 수당을 주지 않으려 출근 시간을 깨맞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늦게 출근되는 걸로 그렇게 시켜서 연장 수당을 안 주는 식으로. 현대그린푸드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면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있는지 전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었죠. 조선일보 등이 널뛰기 여론조사다 이렇게 비판 기사를 썼는데 리얼미터 측이 거짓 인터뷰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리얼미터의 5월 2주차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격차가 1.6%포인트 오차 범위 내 근소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발표한 조사에선 격차가 13%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이해찬 한마디에 춤추는 지지율, 널뛰기 조사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조사 방식을 비판했는데 배 소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배 소장은 이 대표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해당 기자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배 소장과의 인터뷰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교수들도 본인들의 설명과 전혀 다르게 기사화가 됐다고 했다며 교수들과의 통화 내용 등을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제주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4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져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항공기가 지연 운항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개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급류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뿌리채 뽑힌 나무가 떠내려와 걸려 있습니다. 덤프트럭들이 거대한 구덩이에 빠져 뒤엉켜 있습니다. 강한 비에 채석장 집안이 무너지면서 함께 떨어진 겁니다. 대부분 물에 잠겨버린 굴삭기도 보입니다. 어젯밤부터 제주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삼각봉 482mm를 비롯해 상간엔 300mm, 시내에도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라산은 입산이 통제됐고 90여 편 항공기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비를 뿌린 구름대는 오후부터 동해상으로 물러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내일 오후까지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은 최대 50mm, 중부는 5에서 2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등 중부 지역은 오늘보다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바람이 오염물질을 씻어가면서 모레까지 대기질은 양호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조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손님 2명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10여 년째 조현병을 앓아온 38살 A씨는 20대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흉기로 등을 찌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4개월째 약을 먹지 않자 이틀 전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A씨를 관찰해왔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멕시코 서부의 한 농장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 18개가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군이 제보를 받고 시신이 담긴 가방을 찾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데 쓰인 도구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시신의 수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의 한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14,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5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불길은 다 잡았고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주간 휘발유 값이 5개월여 만에 리터당 1,5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달 셋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25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조정과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29원 정도 오른 겁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과일 드실래요? 예. 무슨 작업 멘트 같기도 한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죠. 2013년 2월 최순실 씨와 취임사 초안을 놓고 고치는 작업 녹음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됐었죠. 예. 거기에 나오는 최 씨의 발언입니다. 예. 자, 회의 내내 이제 사실상 최 씨가 주도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은 좀 따라가는 모습이 되기도 해서 참 신기한 모습이다. 그런 또 반응도 있었는데, 자, 이 발언 그럼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좀채 박 전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로고를 바꾸는 문제였는데 촌스럽다면서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거 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안 이쁘더라고. 그럼 기와 하나만 이렇게 놓고 바람대로. 예. 자,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최순실 씨는 좀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봤더니 경애로 갔다 그랬대요. 그래도 그게 낫지. 품위가 있어야지 이게. 기와 한 장만 딱. 과일 갖다 드릴까요? 네? 과일?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일 드시라 하는 말이 나온 거군요.
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생각, 아이디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렇게 좀 돌려 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그 다른 취임사 내용에 대해서와는 달리 이 로고 변경 문제에 있어서만은 본인의 주장을 좀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역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그 기와 하나만 갖고 이렇게 좀 청와대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만 이건 기와인가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시는 데를 좀 촌스러워. 상징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해졌잖아요. 낫또 드세요. 예? 낫또. 아, 예. 낫또. 그러니까 이 먹는 낫또 이야기하는 거죠. 콩으로 만든. 일본식 청국장. 예.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먹을 것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회의에서는 묵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달 후에는 청와대 로고가 변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요, 그 이명박 정부,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이런 로고였었는데 결국 한 달 후 정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밖에 있는 둥그런 테두리를 좀 없애고 글씨를 좀 키우는 식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뭐 아주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참고로 이 로그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되자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해왔던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은 이 파일 역시 조작됐다. 이 가불관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이 파일 역시 조작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에 공개한 이 음성 파일조차도 조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뭐 더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 이래? 예. 이건 뭐 전두환 씨가 이제 지난 3월 이제 법정 출석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바로 이 뜻을 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가해자부터도 벌써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3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뭐 치유와 화해가 안 되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뭐 분석입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전 씨도 문제지만 특히 이제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 후보 시절과 또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 발언이 또 태도가 바뀌어서 그 부분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둘 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화합 차원에서 5.18을 열심히 챙기다가 대통령이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광주 5.18 묘역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서야 될 것 같다. 5.18이 일각에서는 미완성이라고들 하는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첫 해에만 기념식에 참석하고 내리 4년을 불참을 했습니다. 특히 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재창을 못하게 하고 합창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을 촉발시켰죠. 예. 심지어는요, 2010년입니다. 2010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막기 위해서 그 노래를 빼고 방아타령을 식순에 넣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아타령이라는 거는 뭐 즐거울 때 잔칫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추모식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유족들한테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추모식에서 부르느냐, 재창을 하느냐,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또 기사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재창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재창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5.18 기념식 같은 경우에 보면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2016년 총리 시절에는 그 정부의 재창 불허 방침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부르든 말든 본인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까지 흔들면서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길을 쓰고 노래를 못 부르게 막았나? 어떻게 보면 좀 큰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거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여러 차례 묘역을 참배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을 해왔지만 또 특히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강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혀온 적도 있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자녀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추적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전 씨의 미납금은 지금 추징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씨가 이거 왜 이래라는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보일 수 있는데, 결국 전임 대통령들이 약속과 달리 5.18을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화합과 치유, 진실규명 같은 게 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본 방송은 2019년 1월 17일자 뉴스룸 보도에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심전 소장이 스스로 청빙수당을 신설하여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셀프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전 소장 측은 청빙수당은 기존 책정된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심전 소장의 급여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설된 것으로서 셀프 수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